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 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의과대학 의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입시가 참 어려운 점들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라는 것이 있다는 게 되게 커다란 부담감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는 그 학력 지표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가 다 마무리되어진 상태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본인의 학력 지표가 정확하고 다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또는 이런 활동의 우수성으로 적정한 대학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가운데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대 입시가 좀 어려운 점들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대는 수능 최저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9월의 시점에서는 실제 수능 시험을 보기 이전에 나름대로 수능 점수를 예측한 상태에서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측이 잘못될 경우에는 결국은 입시 자체가 다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논술 전형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막 해. 난 논술로 대학 갈 거야. 막 하지만 실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최저 충족을 못하게 되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과대학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현재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9월의 시점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물론 이제 6월과 9월의 평가원의 점수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 최저학력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입시가 다 무너지게 되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의과대학의 원서 지원 또 의과대학의 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6월이나 9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아니면 3, 4월 달에 봤었을 땐 교육청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실제 이 학생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 가능성이 있는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 6월, 7월, 8월, 9월 이 시기에 원서를 쓸 때는 대부분 다 대학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모든 대학에다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이 막 나는 막 연대의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도 아이가 막 가겠다 그러면 부모님도 사실은 조금 믿음이 가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연대의대 안 되니까 그냥 저쪽에 지방에 있는 치대라도 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재수를 해서라도 삼수를 해서라도 꼭 의대를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이 가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하향 지원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서 지원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 원서를 지원을 결정하는 8월과 9월의 시점에서는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대부분 원서 지원 자체가 학생이나 부모님의 희망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원서 지원, 의대 컨설팅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또는 학생의 수능 최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더라도 좀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 가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 이제 의대에 원서 지원을 했었다가 학생들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면 왜 과연 의대 원서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의과대학에 불합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결과 예측이 실패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결과의 예측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8월과 9월에 원서를 결정하고 원서를 쓰는 이 시점이 아직까지 수능까지는 시간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기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고등학교 3학년에 반드시 대학을 갈 거고 나는 재수는 일체 없어. 이러면은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의대 자체는 약간 좀 상향 지원의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나는 재수가 안 되면 고3 때 안 되면 재수를 해서라도 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지향점 중심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실제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뭐냐면 고등학교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경우예요. 이건 물론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낮은 거죠. 내가 내신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1.0 이런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이 1.5야, 1.6이야, 1.7이야. 실제 의대 지원이 불가능한 점수이거나 학생부 교과로 지원이 불가능한 점수인데 본인이 그냥 막연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위에 선배들이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방향을 잘못 잡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학생의 학력이 부족한 경우 이거고 세 번째는 원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서 지원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이 잘못된 경우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의 유형,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제가 누누이 합격자의 스펙을 보여드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업적인 역량이라든가 학교 프로파일에 따라서 결국은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다르다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전화와서 물어보는 말이 자기가 지금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1.67인데 봤더니 어느 대학교 봤더니 2.0이 평균이다. 그러니까 나는 1.67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대 지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그 합격의 평균 컷이나 80% 컷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유형이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첫 번째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뭐 과학 중점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하더라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도시 수도권에 있냐 아니면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자사고냐 또는 뭐 자공고냐 아니면 특목고냐 또 특목고에서도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는 특목고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유형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글을 쓰면 그 글을 100% 그냥 쓰고 내는 사람은 거의 사실 없죠. 왜냐하면 의대 정도 쓴다고 하면 학생이 쓰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든 집에서 하든 간에 아니면 유럽에서 전문가들이 첨삭을 하든 간에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생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첨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문맥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소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글을 논리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점들을 담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소서의 구조와 설계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지만 자소서 첨삭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자소서 쓰고 첨삭 선생님이 그냥 첨삭을 하는 거야. 첨삭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입시를 몰라요. 그냥 글을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자소서가 뭐가 된다? 소설이 된다. 학생이 만들어 놓은 엉성한 구조의 글이 그냥 매끈하게 되니까 섞이는 거죠, 나이가. 19, 20살의 학생의 글이 30, 40대의 글과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뭔가 좀 누구한테 첨삭을 받지 않았나?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반드시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설계 구조 뼈대를 짜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 또는 활동의 우수성,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가치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대한 구조를 짜는 게 핵심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자소서의 95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뭐다? 첨삭 선생님이 글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알아야 되고 제가 그 전에 자소서 작성하는 법에도 알려줬지만 의대 자소서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번, 2번, 3번이 있고 4번이 있는데 4번이 대학마다 자소서 문항이 바뀌니까 1번, 2번, 3번은 그대로 쓰고 4번만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4번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의대들의 4번 내용은 그냥 학업계획, 진로계획이거든요. 또는
대학이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4번문항도 별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다? 1, 2, 3번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대학에서의 전형 유형을 봐야 돼요. 전형 유형이. 이 학교의 전형 유형이 첫 번째 다단계 전형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1단계 일괄 합산 방식이냐, 아니면 서류 평가냐, 아니면 학생부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담아야 될지가 달라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면접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면접을 실시할 때 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학생의 학업 역량을 체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진 인적성을 평가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자소서에 무엇을 넣을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활동 증빙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구성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자소서 쓸 때는 1, 2, 3번 그대로 쓰고 난 다음에 4번만 바꾼다, 이렇게는 절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두 개를 쓰는 거야. 한 학교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원형 쓰고 원서를,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으로 쓰고, 그리고 하나는 수능 최저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특기자로 쓰는 거예요. 특기자 전형.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형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기자 전형으로 세 개를 쓰는데 이 자소서의 1, 2, 3번 내용이 똑같아. 맞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에서 써야 되는 자소서 내용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써야 되는 자소서 내용이 있고, 특기자 전형에 써야 되는 자소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유형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이 일반고 학생들이다. 또 만약에 특기자 전형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를 들어 뭐 영재고라든가 아니면 뭐 자사고라든가 이런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학력 지표보다는 뭐에 포인트를 둬야 돼? 활동의 우수성에 포인트를 많이 둬야 되는 거고, 일반고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활동의 우수성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업적 노력에 초점을 많이 두게 되겠죠. 그러므로 1번, 2번, 3번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서 실제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죠. 6개를 원서를 썼는데 6개를 다 붙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의대는 6개를 썼는데 결국 하나 붙고 다 떨어지고, 또는 2개 붙고 다 떨어지고, 이런 이유들이, 하나 붙고 다 떨어지고 2개 붙고 다 떨어지는 이유들이 물론 자기소개서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자소서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동일한 자소서로 1, 2, 3번을 공통문제로 같이 쓴다. 이거는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몽골을 가는 거예요. 몽골에 겨울에 갈 때 반팔 입고 가면 됩니까? 안 되죠. 몽골 엄청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갈 때는 막 진짜 막 곰 가죽이라도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쪽에 괌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괌 갈 때 곰 가죽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팔에 가벼운 옷차림을 가겠죠. 다시 말해서 가는 지역에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전형의 특징에서 맞게끔 자기소개서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의대 자소서 같은 거는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의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6월.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부가 기재 마무리되는 시점은 대부분 8월 말. 그러면 그 전에 3학년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입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충족되어졌거나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제일 많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서를 쓰는 시점이 8월이나 9월이면 그 다음에 수능 시험 보는 건 11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대에다 결국은 뭘 담아?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대에다가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상향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실패할 이유들이 많다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객관성, 그 다음에 정확한 예측,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부족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원서 준비 과정인데, 첫 번째는 지원할 때 꼭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다? 고등학교의 유형과 학업적 배경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소서 작성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소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소서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이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소서가 정말 중요하고 자소서 때문에 뭐 당락이 결정되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 하이브리드에서 자소서 첨삭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자소서는 대신 이거죠. 90점짜리 학생을 95점짜리도 만들 수 있고 90점짜리를 85점짜리처럼 보이기도 만들 수 있는 건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3학년 학생부 기재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학년 학생부 기재관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합격 또는 의대 불합격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2017년, 2019년도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땠냐, 1등급이. 왜 1등급 맞기가 어렵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2018년, 2019년, 올해가 이제 2020학년인데 2018년도와 2019년도가 결국은 영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절대평가 체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절대평가 체제로.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개적으로 4개의 영역 합이 5이거나 아니면 3개의 영역 각 1등급을 두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4개 영역 중에서 3개는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 1등급을 다 맞아 3을 맞거나, 아니면 4개 영역 중에서 3개는 1등급인데 하나가 2등급이 맞아서 4개 영역 중에 합이 5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그걸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거죠. 2019학년도에 예를 들면 2019학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영어 수학이 국어가 1등급 원점수가 84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94점이어서 점수 차이가 한 10점 정도가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갑자기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게 되어지면 평상시에 국어에 자신이 있었던 학생들도 1등급 맞던 학생들도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6월, 9월과 동일한 수준에서 수능 성적이 나오면, 출제가 되어지면 예측했던 등급이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6월과 9월에 예측했던 상태로 수능이 나오면.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재수생들의 비율이 수험생이 한 25% 정도 되어지는데, 재수생들이 6월과 9월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 13만 명이면 6월에 참여하는 비율이 한 6만 5천 명, 그 다음에 9월에 참여하는 비율이 한 9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참여하는 비율 자체가 한 50에서 6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실제 대부분은 수능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므로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는 재수생들도 실제 6월이나 9월에 봤을 때보다 수능에 가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가 대부분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6월과 9월 수능으로 가면서 점수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서 실제 수능에 가서는 더 하락폭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2019년도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의 과목들이 모든 과목이 동일한 정도에서 수준에서 출제가 되어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84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의대 입시 실패한 학생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국어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등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국어. 수학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물리가 원점수가 50점이었죠. 물리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죠. 근데 쉬우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은 1등급, 하나만 틀려도 1등급을 못 맞는다는 계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평상시에 내가 물리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실제 수능 시험 가게 되어지면 약간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50점이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44점, 그 다음에 지구학 원 같은 경우는 44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44점이라는 얘기는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난이도가 너무나 높거나 난이도가 너무나 낮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서 50점이 만점이 되어지면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거고,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면 실제 완성도가 높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시험에서 수능시험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점수가 결국은 시험이 너무나 쉽거나 또는 시험이 너무나 어렵거나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게 되어지면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영어가 수능에서 정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어를 제외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우리가 수능 성적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다 보면 정시는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에서도 작년처럼 국어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수험생들이 막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틀림없이 다른 과목에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충족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수능이라는 게 정시에서 표준점수와 100분의 1을 활용해서 대학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게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목적과 정시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시에서는 변별력이 있어야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고, 수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영역의 내용들이 6월과 9월과 균일한 정도의 등급 상태가 나와야만 학생들이 불만이 없고 원하는 등급을 확보해서 최저 충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는 어렵죠. 수능이라는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보면 2018학년도에 영어 1등급이 몇 퍼센트였었냐면 10.03%. 그쵸? 10.03%였고 03%고, 이를 52,983명 정도가 1등급을 확보했는데, 이게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충족했었던 비율이 5.30%. 인원이 얼마야? 27,942명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최저 충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므로 결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은 반드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수능이라는 게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서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100분의 1을 활용해서 지원대학이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양립하면서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이나 영어나 국어나 수학에서 결국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평상시에 내가 수학은 거의 만점을 맞으면서 잘하던 학생도 올해 2020학년도에 수리 가형이 난이도가 있게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면 거기서 몇 문제 실수하면서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의대 원서 쓰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판단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냥 의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부 면밀히 분석하고 활동의 우수성 분석해서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의 원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대학의 원서 지원은 학력 지표와 활동의 우수성을 보고 그리고서 원서를 쓴다면, 의대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 얘가 충족할 수 있느냐, 충족을 못하느냐, 아니면 4개 영역 합 5를 충족할 수 있느냐, 아니면 4개 영역 합 6을 충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측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대 원서 지원의 가장 핵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판단이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은 어느 정도까지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면 얼마나 입시가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이 부분인데, 자,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보통 25에서 35%가 충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 노술 전형에 전년도 29명 선발하게 되어질 때 지원 인원이 3,719명 정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충족률이 38%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이거 과탐 하나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낮죠. 낮았었을 때 몇 퍼센트? 38%의 충족률이 나왔어요.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 논술 전형에서는 24명 선발하게 되어질 때 1995명이 지원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은 25.6%. 4개 영역 합이 5. 그 다음에 과탐 2과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높았었을 때 비율은 약 35%.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낮으면 한 38% 정도까지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북대 의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고 과탐 하나 반영하게 되어질 때 충족 비율이 26%였고요. 대구 한의대는 한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을 때 4개 영역 등급 합 7이에요.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충족 비율은 약 13%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대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소리평가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이야.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합이 5. 그쵸? 이랬는데 보시면 모집 인원 35명, 지원한 인원이 484명이었고 최초의 경쟁률이 13.83대 1이에요. 그리 놓은 편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충족 비율이 25%로 기준을 잡으면 484명 중에서 121명 정도만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3대1이 채 되지 않는 경쟁률이에요. 3대1. 여기에다가 보통 충원율이 100에서 140% 정도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우리 대학교 일반 전형에 합격하는 가장 핵심은 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경희대학교 네오너레산스 전형은 고려대와 대부분의 전형이 유사한데 방식이 차이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모집 인원 55명에 지원 인원이 1002명일 때 경쟁률은 18.2대 1이었지만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18.22대 1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 경쟁률이 18.22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희대 논술은 논술 70% 학생부 30인데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5, 과탐 하나 22명 지원했고 그러면은 경쟁률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경쟁률이 105.95대 1입니다. 근데 이게 최저학력 충족했었던 비율을 35%를 가정하면 실제 경쟁률은 26.9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이게 핵심이죠. 이거를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물론 교과 성적만으로는 되진 않고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핵심을 뽑아라 그러면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의 유무. 그러므로 내가 대학을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모르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 수능 최저 학력 충족 여부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생이든 학부모이든 정말 우리가 의대 입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족률은 보통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낮았을 때 한 38%,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으면 보통 25%의 충족률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경쟁률이 14대 1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은 3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 이 점을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제 뭐 인터넷에다가 뭐 의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치면 최저학력 기준이 쭉 나오죠. 근데 대학마다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나 복잡하게 막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잘 식별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울산대 의대 최저학력 기준을 봤더니 얼만데? 아니면 고려대 일반 전형 최저학력 기준이 얼만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지 최저학력 기준을 좀 깊이 있게 따져보고 분석해보지 않으세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분석하셔야 돼요. 자,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가 볼 때 한 6가지 정도의 요소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고려대부터 부산대까지의 사례들을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는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두 과목 평균의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이에요. 칠판의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내용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 오시면 관련 내용들이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볼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반영 영역과 등급의 합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고려대, 한림대, 경북대는 반영 영역이 몇 개야? 4개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카톨릭대학교는 반영 영역이 3개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에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게 유리한 건지 3개 반영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반영 영역을 4개를 가져갈 것인가 3개를 가져갈 것인가 이거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볼 거는 과학탐구의 반영 과목이 2과목이냐 1과목이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과탐 2개목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경북대는 과학탐구를 하나를 반영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018년도 이후로 영어가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결국 수능이 4개 영역이 항상 수능 시험에서 고르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라는 게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서는 결국은 표준점수, 원점수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되고 그게 변별력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입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4개 영역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영역을 다 충족하거나 아니면 과탐 2개명의 합을 평균으로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과학탐구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과목 평균보다는 1과목을 설정하시는 게 충족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탐을 하나로 할까 2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탐구를 2개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2과목에 대한 평균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과목 평균 그리고 소수점 이하를 절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2등급과 1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1.5등급이죠. 1.5등급이 1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등급으로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소수점 이하 절사가 되어지면 1.5등급이 1등급으로 취급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2개를 반영하지만 만약에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게 되면 하나를 반영하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사를 일반적으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로 해서 한국사를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사를 그냥 응시만 하면 되는 경우예요.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은 거의 없고 한국사는 어차피 이제 영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필수 영역이 됐기 때문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한국사 4등급이나 5등급을 필수로 두는 학교가 있고 한국사 시험만 보면 되는 학교가 있죠. 근데 만약에 작년에 원서 지원을 했다가 실제 실패를 하고 올해 다시 이제 의대 준비를 해가지고 의대를 간 학생의 사례를 보면 그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든 과목의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진짜. 그 성적이면 서울대의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우수한 성적을 봤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한국사 4등급을 맞았는데 한국사 5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 총력이 안 돼서 모든 게 다 실패가 됐거든요. 한국사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국사를. 그래서 의대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또는 뭐 국어나 영어 공부하다 보면 한국사 좀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한국사 4등급 뭐 그냥 쉽게 맞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가 소홀히 되어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돼서 다시 1년을 공부해야 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도 되게 중요하다는 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에 해당되는 거는 영어를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설정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그냥 4개 영역 중에서 그냥 5 맞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각 1등급이 이제 3인데 설정한 게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이렇게 과탐 두 과목에서 3개 영역이 각 1등급이다. 근데 과탐 적용 시 두 과목 모두 1등급이어야 된다. 영어를 설정하고 있지 않죠. 영어를 꼭 이만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는데 일부 대학인 경우는 지금 보면 동국대 경주 하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4인데 영어는 반드시 2등급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산대도 영어가 2등급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어에 자신이 있다면 영어 1등급을 필수로 삼는 학교나 영어 2등급을 필수로 하는 학교를 잡아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영어 성적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영어를 1등급이나 2등급으로 필수로 잡는 학교들을 좀 피해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어 1등급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1등급이 2018년도에 1등급을 충족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 됐지만 2019학년도에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몇 퍼센트 됐어? 5%대로 영어 그 1등급 충족 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평가 체제로 가면서 조금 더 영어가 쉽게 출제가 되어진다는 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1등급 충족 여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 평상시에 모의고 시험 봤더니 1등급이 90점인데 내가 많은 점수가 뭐 92점, 93점 정도 맞아. 이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실제 수능에서 89, 88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럼 1등급 충족이 안 되면 1등급으로 설정한 학교에 최저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리, 가형 또는 수학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의대는 수리, 가형을 필수로 삼고 있지만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수리, 가형이 아니라 수학을 보면 되고 대신 수리, 가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나 과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서 뭐 과목당 0.5점 정도 감점 처리를 한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반영 영역이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냐 3개 영역 반영을 유리하냐 아니면 합의 4개 영역 중에서 5가 유리하냐 6이 유리하냐 보셔야 되고 과탐은 2개 과목을 반영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하나를 반영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과탐 2개 과목의 평균이 좋을까 아니면 평균 이하 소수점짜리는 절사를 하는 대학이 유리할까 한국사를 4등급 5등급으로 필수로 묶는 학교와 한국사를 그냥 응시만 하면 되는 학교가 있고 영어와 1등급과 2등급을 필수로 묶는 학교가 있고 그냥 선택으로 4개 영역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수리 가형을 대부분 선택하지만 수리 가형이 아니라 수리 나형도 해당이 되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볼게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의대 입시에서의 핵심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말고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라든가 활동의 우수성 또는 면접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입시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연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대학별로 뭐 서울대부터 쭉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쫙 이렇게 분류. 그럼 이제 원서 쓰실 때 대충 이렇게 보시고 어느 정도 충족되어질까를 쓰는데 실제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원서 지원의 가장 핵심이고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좀 확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오시면 관련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반영 영역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해당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수능 체제를 다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서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학교가 과학고나 아니면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처럼 실제 수능 공부에 충족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은 내가 수능 충족 가능성이 없으면
원서 지원의 폭이 어디로밖에 안 가냐면 여기서 원서 지원을 끝내셔야 되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나 특목고나 자사고인데 내가 수능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나는 그냥 학생부 교과와 활동의 요소성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럼 그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쓸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몰리는 경우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연대나 고대 특기자 전형의 원서 쓰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원서 쓰고, 경희대학교 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또 뭐 인하대학교, 인하미래, 요 정도에서 원서 지원이 다 몰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인데 수능 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되어지지 않는 쪽으로 원서를 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만약에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 지원이 타당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서를 어떻게 쓰냐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을 교차로 쓸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같이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좀 이따가 사례를 보여주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겠죠. 내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수능 최저 4개 합이 5를 맞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내신 성적이 뭐 1.15 정도 되는 거야. 그럼 1.15라는 게 사실은 그 내신 성적이 학생부 교과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학생부 종합으로 갔었을 때 이 학생의 활동의 요소성이 꼭 장점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14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런 학생들은 원서를 어떻게 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하는 학교와 학생부 교과전형을 교차로 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대부분 첫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된다. 그러면 어디에다 원서를 쓰냐면 이런 데 말쓰죠. 가천대학교 활동우수형이라든가 아니면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일반전형 같은데 이런 데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그럼 이 학생이 그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일반전형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천대학교 가천의예라는 전형이나 아니면 또 어디 연세대학교 원주의 학교생활 우수자 아니면 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쓰면서 그 다음에 어디다 쓴다? 위쪽 대학의 원서를 쓰게 돼요. 위쪽에다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순천향대학교의 순천향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 또는 한양대학교의 일반 학생부 전형 이런 데를 교차로 원서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의 원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 학력 최저 기준을.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이 안 돼? 그러면 여기다 다 원서를 써야 되고 내가 수능 학력 기준에 충족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능 체제를 못 미쳤었을 때 대비해서 비반영인 학교를 같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가천의예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다빈치제 전형이나 아니면 순천향대 일반 전형이나 인하대학교 인하미래 이런 식으로 원서 지원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아니면 이 두 개만 원서를 쓰거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비슷한 성적대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구간을. 그러니까 그 구간을 이해하시면 원서 지원의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었을 때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거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인 경우 2개 과목, 같은 2개 과목을 요구하는 학교는 고려대 일반, 학교형 추천 1, 2, 그 다음에 아주대 에이스,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이에요. 그 다음에 한 과목을 요구하는 학교는 인하대 미래인재, 단국대 천안 DKU 인재, 경북대 학생부 종합이고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경우가 3개의 영역이 합 3을 요구하는 학교는 가천대 의예,
세개 영역 합 4를 요구하는 거는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세개 영역 등급 합 5를 요구하고 과탐 2과목을 갖는 경우들은 충남대학교 프리즘 전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통 4개 영역 등급 합 5를 요구하는 학교는 을지대학교 교과성전이나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고,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 합 3을 요구하는 학교는 가천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인하대학교 교과 전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기준이 잘 보시면 이 안에 뭔가 질서가 보인다는 거죠. 질서가. 어떤 질서가 보이냐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지균을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다. 그럼 이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냐면 서울대학교 지균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봤어요.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학교장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죠. 그럼 이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냐면 여기에 원서를 하나 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에 원서를 쓰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4개 영역의 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차피 추천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아니면 아주대학교 에이스나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하대, 단국대, 경북대 이 중에서 하나를 또 원서를 쓰겠죠. 만약에 단국대에서 원서를 쓴다면 무슨 말이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쭉 분류하면 이 안에서 대학들끼리 유사한 대학들끼리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선택에 몰릴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꼭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구간에 있다는 걸 보고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경쟁률을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경쟁률이 어떤 학과가 높고 경쟁률이 낮은지를 분석을 하면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4개 경우에 합이 오냐 아니면 수학이 아니라 과탐이죠. 과탐을 2과목 평균으로 하느냐 1과목 평균으로 했다 해서 대학을 쭉 분류해 봤더니 이 안에서 모종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이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와 비슷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은 실제 어디로 원서를 쓸까? 또 이 학교들 중에서 과연 어느 학교의 경쟁률이 높거나 낮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각 대학별 경쟁률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자, 경쟁률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점들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냐면 여기서 자, 봅시다. 이화여자 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이 보면 경쟁률이 24.30대 1이에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좀 보세요. 단국대학교 천안 DK율이 26.80대 1이고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이 17.3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요 2개 학교의 경쟁률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 2개 학교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천대학교 가천의예 전형이 20.38대 1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추천 전형은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경쟁률이 높은 쪽이 보면 가톨릭 관동대학교 CKU 인재 전형이 17대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을 가보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원투는 경쟁률이 몰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몰리는 대학교가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과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전형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대, 한림대, 이화여대, 단국대, 천안, 가천의예나 가톨릭 관동대학교 CKU 인재 전형이 대부분 요거를 기반으로 삼으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반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도 경쟁률이 과밀해서 몰리는 구간을 봐요. 가천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가 33.20대 1이에요. 여기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2과목 평균이죠. 그 다음에 또 몰리는 구간이 인하대학교 학생부 고과, 건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요 3개 대학이 같이 몰리는 거죠. 여기는 별로 몰리지 않아요. 그렇죠? 또 3개 영역 등급 합이 4인 학교를 보니까 충북대학교 20.88대 1 여기가 몰리고 있고 충북대학교가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학교나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요. 이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고, 가장 많이 몰리는 구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거나 6이거나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거나 아니면 3개 영역 등급 합이 3에서 4인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대부분 몰리는 경우는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일 때.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대부분 몰릴 수 있는 구간이 4개 영역 등급 5이거나 아니면 3개 영역을 요구하는 경우들에 대부분 다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쟁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가능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서 쓰실 때는 대부분 다 나 수능 자신 있으니까, 가능성 있으니까 4개 영역 등급 합 5로만 다 원서를 쓰자, 이런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4개 영역 등급을 다 충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른 과탐이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과탐이 혹시 안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를 쓸 수 있고 4개 영역이 안 되는 경우 3개 영역만 갖추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원서를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학생들의 원서 지원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의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질 수 있거나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 좀 더 높은 학생들은 어떻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반영을 하는 학교를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의대 원서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로 판단하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대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을 보고 난 다음에 미반영 대학, 수능 교과, 또 종합 정하고 그 안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대학 결정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이 안에서, 그럼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쓰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화여자대학교와 강국대 천안을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과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과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 이 4개 학교가 경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 4개 학교에서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고려대는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쟁하는 경우가 아주대학교와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내밀히 들여다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특목고나 자서고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실제 학교 학생들의 평균 컷이 어떻다? 낮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가면 뭐 3점 몇 등급으로 합격했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보통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도 지원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의 평균 점수를 보면 뭐 1.45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선발하는 유형, 대학의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과 학교 프로파일에 대해서 선택할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 가능하냐 안 하냐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합격생들의 합격 컷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학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으로 가면 이제 세 개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개의 사례를. 세 개의 사례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강남의 자사고야. 내신 성적이 1.5 정도 맞았어. 그럼 강남의 자사고 내신 성적 1.5. 강남 자사고는 좋은데 내신 성적 1.5는 사실은 의대를 가려고 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으로 가려고 하면 1.1 이내 정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가정하면 얘는 내신이 안 좋죠. 그렇죠? 내신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는 강남 자사고 내신 1.5에다가 수능 최저가 붙고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면 갈 수 있어. 이러면 어디다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 이 학생은 쓸 수 있는 경우가 학생부 교과에 원서를 써요? 못 써요? 다 못 쓰죠. 학생부 교과는 전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얘는 어디 썼냐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에이스 전형과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썼고, 당국대학교 DKU 인재 전형,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가천의예,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원서를 썼어요. 이렇게 원서를 썼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썼지만 불합격했고 실제 그래서 합격해서 최종적으로 붙은 거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한 건 뭐냐면 내가 강남의 자사고에 내신 1.5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었을 때 이런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쓴다? 학생부 종합으로밖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교과는 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대부분 몰리는 학교는 아주대, 한림대, 단국대, 천안, 가천대, 서울대 지역균형.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은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26.75 대 1, 20.31 대 1, 26.80, 23.38. 대부분 이런 데 몰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학교와 전환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학생이었냐? 이 학생은 경기 일반고 내신 성적이 1.14예요. 자, 그러면 일반고 고등학교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면 1.14 정도 내신 성적 맞아야 된다 하지만 사실 이 내신 성적만으로 학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만 되겠죠. 이 학생은 어디에 원서를 썼냐면 인제대 의예과에 원서를 썼어요. 왜? 대부분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대 의대를 쓰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인제대 의대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쓰는 거죠. 하나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카톨릭 간동대학교에서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생각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종으로 넘어가면 또 몰리는 데가 여기에요.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가천 의예 전형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아주대, 한림대, 고려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단국대, 가천대, 이쪽은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대부분 학생들이 중간에 걸치는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붙기가 어려운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서 지원하세. 이 학생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 거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충족했고 1단계 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교과 전형이거든요. 이 학생은 이 정도 성적이면 교과 전형으로 될 수 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보다 좀 낮은 대학이니까 좀 안정지원 아니겠냐라고 생각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는 어느 대학이 낮고 어느 대학이 높고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뭐 서울대 의대하고 저쪽에 지방에 있는 대학의 의대하고 어디가 더 높으냐 구분이 되죠. 확연히 그런 경우들은. 하지만 의대인 경우들은 어느 대학이 높고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서 쓸 때 한림대학교고 고려대학교가 카톨릭 간동대보다 높으니까 카톨릭 간동대는 안정지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카톨릭 간동대학교는 결국 떨어졌거든요. 이 학생은. 한림대 의대는 붙었지만. 왜? 카톨릭 간동대학교는 교과 전형이었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의 교과 성적이 저거보다 높았던 거고,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보다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모르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성적 플러스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갖추었을 때 결국 합격 가능성이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불분명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교과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우수성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까지 평가해주고 인정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원서 지원은 약간 좀 다각도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대의 원서 지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다각도로 깊이 있게 정말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 대학 결정하시고 학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작성이나 그 이후에 면접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셔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대학의 컨설팅과는 달라요. 의대는 훨씬 더 어렵고 흔히 말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은 이런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자, 세 번째 학생은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뭐 자사고나 특목은 아니지만 이 학생은 학교 자체가 좀 더 진학률이 높은 학교였었고 내신 성적이 1.21이었어요. 내신 성적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1.21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해서 의대를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의대를 가려면 1.21에 그 다음에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결합돼야 되는 요소는 결국 뭐야? 수능 최저 플러스 활동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강조가 되어져야만 합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 과연 어디다 원서를 쓸까? 이런 학생들은 어디에 쓰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미반영인 학교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어디? 연세대학교 면접형 수능 최저 없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대학교 일반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가천대학교 가천의대 전형에 원서를 써요. 학종으로는 안 되니까 학종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반영인 학교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 지원을 교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몰리는 학교가 또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학생들이 뭐 전북대학교가 가고 싶지 않거든요. 전북대학교도 물론 막 우수한 학교지만 대부분 선호도와 이런 요 정도의 점수대를 가진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 될 때는 선호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 대학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활동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로서 가장 타당한 대학이 어딘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봤더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그냥 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래서 뭐 어느 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이 얼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다가 경쟁률을 딱 붙여서 데이터를 쭉 정리하니까 뭐가 보여요? 몰리는 구간이 보이는 거죠. 아,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는구나.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분류를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강남의 자사고에 내신 1.5등급인 학생이 원서를 지원했었던 선택의 대학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일반계고에 1.14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했었던 대학의 경우야. 또 여기서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 1.21이었을 때 지원했었을 대학과 수능 최저 선택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교과와 미반영인 거로 분류를 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긴 얘기들을 제가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블로그에 가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였었던 분들은 블로그의 내용을 좀 더 확대히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걸 그냥 대충 넘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가 의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이다. 수능 최저 충족 여부 내가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된다? 원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쟁률이 몰리는 과다 구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원서 지원과 합격이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 어느 전형에 어느 정도의 최저 학력 기준에 학생들이 과다하게 몰리게 되는지 또 그랬었을 때 나는 그들과 경쟁했었을 때 어떤 점이 강점일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생각하시고 계획하신다면 올해 입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